예, 안녕하십니까. MIT에서 온 천정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할 때 생각한 거는 제가 주례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닿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그 한 가지만이라도 담아가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1977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말이 좀 서투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넥타이를 매본 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옷들을 벗고.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정할 때 글로벌 트렌드 인 매뉴팩처링이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그 기계공학하고 제조업이 어떻게 관계가 되냐,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 MIT의 기계공학과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IT가 1865년에 창립된 다음에 기계 과목, 이게 그 처음에 가르친 6개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때 가르친 게 그 기존 하는 기계의 설계,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그거를 위한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기계라는 게 증기기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증기기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기계 과목이 기계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과가 생겼는데 1970년 중반에 그 월남전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그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해갖고 그 MIT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은 그럼 우리는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우리의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그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바꾸신 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트랜스포테이션, 그 중에 또 하나가 생산공학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공학과 이 제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요즘 한국에 돌아가는 건 잘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력, 제조 경쟁력에 대한 게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흥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토픽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매뉴팩처링 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치의 창출, 두 번째는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도 이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제조업이 중점 분야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그 말씀드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일단 그 제조 산업의 그 현실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근데 제조업 하면은 보통 그 생각하시는 게 그 산업혁명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산업혁명은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생산 공정을 그 증기기관에 의해서 그 기계화한 게 그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다음에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모터, 그다음에 생산 단순화에 위한 그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준 게 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뉴메리컬 컨트롤, 그다음에 컴퓨터, 일렉트로닉스 이런 거를 합쳐갖고 자동화를 한 게 그 3차 산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선진국에서 보니까 그 개발도상국이 자꾸 쫓아오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경쟁력을 아직도 메인테너스 할 수 있냐.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디지타이제이션을 하자라는 게 그 2011년 그 해노버 페어에서 그 독일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 보통 여기 보시면은 그 1차, 2차, 3차 그 산업혁명은 100년씩 걸렸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의해서 바뀐 건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거는 기술이 없으면서 자기네가 저리로 가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4차 인더스트리 4.0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픽업이 돼 갖고, 거기에는 기술자들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 CEO나 이런 사람들이 가 갖고 이제 말을 들으니까 다 그럴 듯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와 갖고 야,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래갖고 이제 많은 그러니까 공정을 모르면서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20년 쓰다 보니까 그 투자한 데서 가치가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한 독일에서조차 이제 우리는 그 5차 산업혁명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4차를 했는데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런 거를 바뀌냐를 잘 살펴보면은 일단 그 과학이 상당히 빨리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특히 그 통신,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테이션 쪽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카스터머가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은 그거를 그 뭐 전화로 걸어서 그 일본의 뭐 도요다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스팀십으로 보내면은 주문한 다음에 거의 뭐 한 달, 2달 정도 돼야지 자기 그 프로덕트를 받는데, 요즘은 주문하면은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 그 주문이 들어가서 그 오는 것도 빨리 보내면은 일주일이면 오니까, 사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나 그 동양에서 생산하는 거나 그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경쟁이 이제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전공을 고르려고 아빠 자기는 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머전시 닥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딴 의술은 이 물건같이 환자를 보내면 됩니다. 가서 하면 되는데, 이머전시는 거기서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옮길 수 있는 거는 전부 글로벌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그 인도 퍼시픽 에어리아의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그 트레이드 프릭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러시아, 유크레인에서 지정학적 컨플릭트가 생기면서 그 로 머티리얼 그 서플라이 체인이 요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많은 것이 바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나라들의 그 매니팩처링 현실이 어떤지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2022년 미국 정부의 통계인데 그 아웃풋이 2.5 트릴리언 달러고, 이거는 세계 전체의 거의 17%가 됩니다. 한 나라에서.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미국은 제조를 안 한다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조금 하는 거지 제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17% 하고, 그리고 미국 전체 GDP의 한 11%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적으로 그로스 레이트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자기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그 제조가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자세히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 가치 창출이 큰 하이텍 에어리아는 아직 잘하고 있고, 하지만 이 컨슈머 굿즈에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거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배달을 해왔는데,
그 요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안보 의식까지 느끼게 돼서 미국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는 인더스트리얼 폴리시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제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하나 드리면은 저희가 옛날에 화이트하우스에서 뭘 부탁해서 하나 해드렸더니 선물이라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준 선물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컨슈머 굿즈는 미국에서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 벤치마킹 잘하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을 보면은 그 아웃풋이 $4.8 트릴리언 세계 전체의 5%, 그러니까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로는. 그렇지만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제조업은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잘하는 거는 그 가치 창출이 큰 그 섹터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게 대기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얘기하는 강소,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으로 강력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잘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인더스트리 4.0로 해갖고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아직은 결과가 잘 안 나왔지만 하여튼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이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 자료는 그 킴에서 보내주신 거라 틀리면은 킴한테 뭐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여기는 그 세계 아웃풋의 3%인데 한국은 또 GDP가 더 작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28%.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제조업이라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을 닮아갖고 절대적인 그로스 레이트가 낮아졌고, 그리고 저 이코노믹 섹터에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줄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강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굴뚝 산업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 가치 창출이 큰 섹터에서는 좀 약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조그만 회사에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국은 그 굴뚝 산업에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이텍 가치 창출하는 데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왜 고전을 하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반도체 산업을 한번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그 가치 창출은 디자인에서 한 50%,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제조입니다. 제조에서 24%, 그다음에 패키징에서 6%, 그다음에 이퀴프먼트 장비에서 11%.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50%, 기계에서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거의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어느 분야를 가도 그 기계가 리드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그 세그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장비 쪽을 또 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장비를 보면은 그 세미컨덕터에서 그 장비 서플라이 하는 게 국내에서 한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굴뚝 산업이라는 데서는 거의 65%나 차지하죠. 그래서 그 반도체 산업, 반도체 인더스트리에서는 그 수출도 많지만 또 수입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남는 거는 별로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늘릴 수 있냐? 이거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요새 한국에서 많이 하는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도 잘해야 되고 부품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이엔드 장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이엔드 장비는 결국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무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장비가 없이는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장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상당히 강력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일본이나 독일, 미국 같은 데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퍼블릭 폴리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구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77년 한국을 떠난 다음에 여기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어드바이스는 드릴 수가 없고 MIT를 이그젬플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IT에서는 그 에듀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디시플린 베이스드 핸즈온 어프로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MIT에서 교수들이 가르칠 때 그 책으로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론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계공학과에서는 전통적인 기계공학 과정뿐만 아니라 본인이 흥미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틱스, 생산, 아니면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자기 배운 이론을 응용하면서 이 기계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한테 오면은 너네 기획과는 학생 수가 줄지 않았느냐 물어보는데 저희는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듀케이션이고, 그다음에 저희의 연구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하이 임팩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산업혁명에서 뉴메리컬 컨트롤이라는 기술을 이제 컴퓨터하고 합쳐서 CNC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은 2차 대전 끝난 후에 비행기 파트를 만들려면은 이제 숙련된 숙련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리타이어 하게 되니까 미 공군에서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커브를 깎을 수 있는 거를 그 기술을 개발을 하자고 해서 MIT에 10년간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뉴메리컬 컨트롤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 뉴메리컬 컨트롤이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전쟁 때 해군이 바다에서 대포를 쏘면 파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에 맞춰서 얼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서버 컨트롤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NC를 개발했고 컴퓨터랑 합쳐서 CNC가 됐고, 그게 결국은 자동화하는데 기본 기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빅 임팩트가 있는 그런 쪽으로 리서치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를 하고 나면은 그거를 이노베이션을 해야지 되는데, 이노베이션 하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MIT 근처에 오면 정부에서 한 클러스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프라이빗리 펀드한 클러스터만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하느냐? 거기를 와야지 전문가 집단이 많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알아서 돈 들여서 와야지 성공을 하지, 정부에서만 자꾸 공짜로 해주면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자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뱅크 오브 보스턴에서 1977년에 스터디한 게 있는데, MIT 졸업생이 차린 회사의 레비뉴를 다 합치면은 세계 GDP의 24등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 과장된 게, 예를 들어서 휴릿 패카드도 들어가 있는데, 휴릿은 MIT 디그리 하나, 스탠포드 디그리 하나, 패카드는 스탠포드 디그리만 2개입니다. 근데 그것도 MIT에 쳤으니까 이게 과장이 되긴 했지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로열티가 학교에 상당한 레베뉴가 될 거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라면은 금방 돈이 될 거고, 그다음에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싱 오피스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광고를 해서 빨리 라이센스를 찾으라라는 게 이제 미스인데, 사실은
몇 개 빼고는 그 로열티에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적습니다. 저 MIT의 레베뉴가 1년에 2빌리언인데 로열티에서 들어오는 건 less than 100 million. 이 중에 큰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가 한국분이신 임재수 교수님이 하신 디지털 TV가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되지가 않죠, 사실은.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나오는 패턴트는 굉장히 펀더멘탈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품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8년에서 1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 모든 근데 많은 회사들은 빨리 투자한 거를 돈을 받길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를 아무리 광고를 해도 사실은 갖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라이센스를 찾는 방법은 인벤터가 자기가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회사에 가서 인트레스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 그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MIT 라이센싱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95%가 작은 회사고 큰 회사는 5%밖에 안 됩니다. 라이센스 안 받아갑니다. 왜냐? 시간이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렇게 투자할 큰 회사가 없죠. 그럼 큰 회사는 새로운 기술에 흥미가 없냐?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회사가 개발해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 성공하면 그걸 사는 게 자기한테는 파이낸셜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런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한 다음에 성공한 사례를 잘 보면은 거기에 보통 그 많은 게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아이디어 자체는 한 사람 아니면 조그만 그룹에서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큰 그룹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큰 팀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면은 모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갖고 이제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이 솔루션이 반드시 맞는 솔루션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널리시스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신세시스 파트는 혼자 하든가 두세 명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오른쪽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팀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가는 거는 그리고 이게 한 번 했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숫자를 줄이고 요 어널리시스 테스트를 줄이는 방법은 그런 능력이 있는 큰 집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계원 같은 데서 누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으면은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있는 거는 이게 기술을 한 번만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이 발전하는 속도, 개발하는 속도를 점점 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한 번 했으면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더 빨리 하고, 근데 서드 제너레이션은 더 빨리 하고 점점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쟁자가 나와서 우리 기술을 뺏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조가 이런 거에 어떤 그 영향이 있느냐, 이런 이노베이션에.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멀티플라이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옛날에는 제조 그러면은 그 마켓 리서치에서 컨셉추얼 디자인 한 다음에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 그다음에 생성 공정을 거쳐서 조립, 그다음에 그걸 이제 공장에서 합니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은 이 인포메이션을 거꾸로 모아서 피드백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다른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뭐냐면은 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켓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물건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에서 하는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그 인텔의 그 CEO가 와서 자기네가 제조를 하니까 이노베이션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CEO들이 그런 말 안 하는데 그 팻 결싱거가 와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멀티플라이 팩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은, 일단 인더스트리가 밸류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교육을 잘해서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밖으로 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environment for success란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한 사람이 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성공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 이게 MIT 라이센싱 오피스 디렉터가 그 새로 시작한 회사를 찾아가면서 만들어낸 이퀘이션인데, 여기 전부 기계니까 이퀘이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거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영리하게 일해야 되고 패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잘못하면 빵이 되면 모두가 빵이 되어버립니다. 더하기일 때는 2개만 잘해도 되는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요즘 젊은 세대는 왜 너네 옛날 사람들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러냐. 이게 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똑똑하게 패션을 갖고 다 일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이 그 새로 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뭐 질문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한테, 내가 그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포럼에서 당신을 봤는데 난 이런 질문이 있다라고 보내시면 제가 정성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 질의와 함께 또 실시간 질문들도 받고 있는데요. 교수님께 그중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네이블로서의 제조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기반으로서 한국기계연구와 같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기계기술 분야와 관련된 미국 국립연구소나 유럽의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어떤지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투자한 그 연구기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항상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는 각오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 좋은 거는 국가기관은 롱텀이기 때문에 원하면 내가 롱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거는, 미국은 연구만 하고 싶은 사람이면 국책으로 가고, 공부도 가르치겠다 그러면 학교로 오는 겁니다. 한국은 뭐가 잘못돼서 대학 교수가 다 좋기 때문에 뭐든지 학교로 가는데, 그 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을 졸업을 시키고 나니까 이 뭐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지식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그런 테스트, 어널리시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는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서 그런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 너네 기관에 올해 뭐 1,000억을 줬는데 한 게 뭐냐, 뭐 페이퍼 어쩌고 뭐 이런 거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1,000억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모아서 하면은 상당히 그 본인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 세대, 여기 이우일 교수님이나 이런 분은 우리 때는 그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얼른 빨랑빨랑해서 돈 벌어서 잘 살고 뭐 올라가는 게 문제였지만, 요즘 세상에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임팩트가 있는 일을 남기려면 그 일을 어디서 하는 게 좋은가, 국제연구소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게 좋은지를 잘 봐갖고 그걸 골라서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패션이 생기기 때문에. 패션이 없으면 성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뭐 킴에 있으면서 남들이 구박만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래갖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킴에서 일해서 너무 기쁘다 그러고 일을 해야지 성공을 하지. 그래서 그런 그 패션을 기를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시스템을 좀 플렉시블하게 해줘라. 그 정부에서 공무원 돈 쓰는 것 같이 하나둘 카운트하지 말고 연구원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지금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살 수 있게 쉽게, 내가 출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게, 그래갖고 내가 그 국제연구원에서 일하는 게 좋다라고 해줘야지 와서 일을 하지, 그냥 뭐 도와주지는 않고 일만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어떻게 바뀌면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그 시스템만 잘하면은 상당한 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